안녕하세요. 인공지능에 꼭 필요한 핵심 선형 대수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순천향대학교 AI 빅데이터학과의 노병준입니다. 이 강의는요, 이제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선형 대수학의 내용들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선형 대수학의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선형 대수학을 이제 너무 브로드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아무런 지식이 없는 분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완전 기초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를 보시면요, 이제 행렬과 벡터 개요 및 연산, 그 다음에 행렬의 내적, 그 다음에 노름에 대한 놈이라고 하죠. 놈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행렬, 역행렬과 행렬식, 네, 고유값과 고유벡터 이러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행렬과 벡터 개요, 그 다음에 행렬과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대수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갈 텐데요. 선형대수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수학이라는 것은요, 큰 대가 아니라 이 대자는 대신할 대자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대신해서 문자를 사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과정에 들어가면서 이제 수학 시간에 이제 문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풀게 될 텐데요. 그래서 결국에 대수학이라는 거는 방정식을 풀겠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형 대수학이니까요, 선형 방정식을 주로 다룰 텐데요. 그럼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방정식들 중에서는 뭐 1차식, 2차식, 뭐 다항식,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차수를 가지는 방정식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1차식만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예시로 4개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는 y는 ax 플러스 b 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직선의 형태가 되겠고요. 이거를 다른 형태로 쓰면 y를 넘기고 이렇게 개수를 조금 조정을 하면 두 번째처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죠.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처럼 ax1 플러스 bx2 플러스 cx3는 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x3가 1이라면 위에랑 같은 식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xy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자가 뭐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x1, y 대신에 x2, c 옆에 붙은 1 대신에 x3 이런 형식으로 숫자 대신 문자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1차식입니다. 여러분들 제곱이나 세제곱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최대 차수가 1이기 때문에 1차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번째 보시면요, 이제 이런 x가 3개뿐만, 1개, 2개, 3개가 아니라 이제 다양하게 n개까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x1, a1x1, a2x2, a3x3 점점점에서 0 이런 식으로 가는 n개 있는, 미지수가 n개 있는 이런 형태도 이제 1차식이다, 선형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형대수학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요,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2x 플러스 3y는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는 3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식이 있죠. x랑 y라는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이 두 개라고 하면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밑에 행렬과 벡터 얘기는 좀 이따 보시고요. 오른쪽을 보시면요, 똑같은 식인데 x 대신에 x1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거고요, y 대신에 x2라는 문자를 사용할 겁니다. 우리가 xy 대신에 네모 세모로 사용했던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x1, x2라는 문자를 사용할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미지수는 x1과 x2 두 개죠. 두 개고요. 그럼 식이 두 개니까 이 방정식도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미지수가 100개 있는 x1부터 x100까지 있는 그런 식이 100개가 있으면 x1부터 x100까지의 이 미지수를 전부 다 찾아내서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방정식을 풀 때 왼쪽 방정식을 한번 볼까요? 이 방정식을 한번 보면요, 포인트를 좀 바꿀게요. 네, 이 방정식을 한번 보면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제 밑에 식에 2를 곱해서 2x-4y는 6 한 다음에 위의 식에서 밑에 식을 빼면 이 2x가 이렇게 날아가고 y를 구해낼 수가 있죠. 1차 방정식이니까. 그 다음에 구해진 y를 여기에 대입을 해서 x를 구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나이스하게 풀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식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풀기가 쉬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지수가 100개이고 식이 100개이면 이거를 전부 다 연립해서 풀기에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나이스하게 표현을 하고 잘 풀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행렬과 벡터라는 개념을 차용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차식들을 이제 행렬과 벡터로 나타내는 이 과정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미지수가 2, 3, 1,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2, 3,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적어두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미지수가 x랑 y면 x, y를 이런 식으로 세로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1, 3 있으니 1, 3 이런 식으로 세로로 적어주는 거죠. 여기서는 미지수가 x랑 y니까 이렇게 x랑 y로 표현이 되고요. 여기서는 미지수가 x1과 x2죠. 그러니까 x1과 x2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표현을 하자면요. 우리는 요 부분에 있는 부분을 이제 행렬이라고 합니다. 행렬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 부분 x, y랑 1, 3 요 부분을 이제 벡터라고 나타내는데요. 요 부분을 이제 행렬. 앞에 개수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행렬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미지수와 혹은 그 다음에 이제 우변에 있는 녀석들을 세로로 쌓아놓은 것들을 이제 벡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렬은 이탈릭체가 아닌 볼딩체로 대문자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벡터는요. 벡터는 이제 이탈릭체는 아니고 볼딩체, 이탈릭체 없이 볼딩체로 소문자로 이렇게 적게 됩니다. 적게 되고요. 곱하기는 우리가 생략을 할 수 있으니까 A, X는 B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벡터를 배우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벡터가 이 벡터긴 한데요. 벡터를 표현을 할 때 보통 이제 화살표를 쓰거나 위쪽에 X, 위쪽에 화살표를 이렇게 쓰거나 혹은 이제 여기 언더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언더바가 빠졌는데 이렇게 언더바를 사용해서 벡터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혼동 없이 소문자면 벡터고 대문자면 행렬이다만 이제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우리 1차 연립 방정식이죠. 이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행렬과 벡터의 형태로 우리가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행렬과 벡터의 크기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벡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정의를 할 건데요. 지금은 개수들을 이런 식으로 똑같은 순서 2, 3, 1, 마이너스 2, 2, 3, 1, 마이너스 형태로 모아놓은 게 행렬이고 여기 x1, x2를 이렇게 세로로 쌓아놓은 게 벡터, 그 다음에 1, 3을 쌓아놓은 게 여기서 이제 또 벡터다 이렇게 하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 행렬로 이루어진 요 수식을 풀게 되면요, x, y, x1과 x2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연산까지 뒤에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일단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행열이거든요. 그래서 행은요 이렇게 가로로 가는 방향을 행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row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열은요 이렇게 세로로 가는 방향을 열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컬럼 혹은 컬이라고 줄여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행, 2행, 1열, 2열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여기 있는 값은 그럼 1행, 1열의 값이다. 여기 있는 요 값은 1행, 2열의 값이다. 여기 있는 요 값은 2행, 1열.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2는 2행, 2열의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요 각각의 값을 우리가 값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원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소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3이라는 녀석은요, 우리가 3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문자를 활용해서 표현을 하면 1행 2열의 원소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 A, 1, 2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대문자 A라는 행렬이면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은 소문자 A,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 2는 인덱스 1행 2열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조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이제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A11, A12, A21, A22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인덱스랑 그 인덱스를 맞추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랭귀지랑 인덱스를 맞추기 위해서 A00, A01, A10, A11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시작 인덱스에 따른 표현의 차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왼쪽이 맞고요, 프로그래밍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도 자주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내용은 행렬의 크기인데요, 행렬의 크기는요 행의 개수 곱하기 열의 개수로 표현을 합니다. 이 곱하기를 이제 곱셈 연산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2라고 해서 4행렬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2 곱하기 2 혹은 2by 2행렬, 3by 2행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죠. 3by 2행렬이라고 하는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행이 3개고 열이 2개인 게 되겠죠. 여기 예제로 나와 있는데
행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고 열이 하나, 두 개니까 3바이 2행열이다. 얘는 하나, 둘, 행이 두 개고요.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죠? 다음 얘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이제 문자로 표현을 했어요. 문자로 표현을 해서 A11 이게 이제 두 자릿수가 넘어가면 A151을 이제 쉼표 없이 쓰게 되면 A1에 51인지 A15에 1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쉼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A11, A부터 이제 A에 1, 10까지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컬럼이 10개가 있다는 소리고 A11부터 A15에 1까지 있으니까 행이 15개가 있다는 소리니까 행과 열 순서대로 나타내면 15바이 10행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는 2바이 2행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1바이 1 벡터라고 했는데 1바이 1 벡터가 아니라 2바이 1 벡터입니다. 2바이 1 벡터고요. 이렇게 그 열의 크기가 1일 때 혹은 이제 행의 크기가 1일 때 둘 중에 하나가 1일 때는 우리가 그런 행렬을 우리가 벡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열 벡터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렇게 가로로 길게 이렇게 뻗은 거를 우리 행 벡터라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얘는 크기가 m 바이 1인 벡터 행렬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크기가 1 바이 n인 행 벡터,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행렬과 벡터를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엑셀에 올릴 수 있는 데이터, 정형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를 조금 더 유식하게 다변량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행렬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측치와 이제 변수가 있는데, 관측치는 우리가 샘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고객 한 명 한 명, 사람 한 명 한 명, 학생 한 명 한 명을 의미합니다. 학생 1, 학생 2, 학생 3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일자로 쭈르륵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변수들, 성적, 나이, 학번, 사는 곳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변수로 잡게 되고 여기에 데이터가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 나타나게 되는 건데, 요런 데이터를 한 판의 행렬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 자체로 보면 행이 n개 있고 열이 p개 있죠. 그래서 n by p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얘를 이제 뒤집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행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관측치를 열에다 넣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p by n의 행렬로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 정리를 한번 계속 해볼게요. 네, 용어 정리를 계속 하자면 정사각 행렬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정사각 행렬은 제가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정사각 행렬은요, 행과 열의 수가 같은 행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n by n이에요. 3 by 3, 5 by 5, 7 by 7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1,1부터 시작해서 n,1까지의 행이 존재하고 1행이고요. n번째 행은 1a1n부터 ann까지 이렇게 가로도 n개, 세로도 n개, in n by n 행렬이죠. 이 정사각 행렬이 왜 중요하냐면 선형대수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로 하나 이렇게 3x3 행렬을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단어는, 용어는 대각행렬이라는 건데요. 이제 행렬의 주대각 원소에 이외의 모든 원소가 0인 정사각 행렬입니다. 주대각 원소, 대각 성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정사각 행렬에서 대각선에 있는 거 있죠. 요 대각선에 있는 거. 대각선에 있는 거 외에 전부 다 0인 것. 이것을 우리가 대각 행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선형 대수학적으로 봤을 때 혹은 다른 대수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대각 행렬만 이렇게 성분을 가지고 나머지 다 0인 이런 케이스가 우리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행렬이라고 있는데요. 행렬의 모든 원소가 0인 행렬을 우리 영행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항등행렬이라고 있고, 항등행렬은 우리가 I라고 씁니다. I라고 쓰고요. 행렬의 주대각 원소, 주대각 성분이 모두 1이고 나머지가 0인 거죠. 대각 행렬인데 여기에 대각선 성분들이 전부 다 1인 경우에 우리는 항등 행렬이다 라고 하고요. 3x3일 때도 있고요, n/n일 때도 있고요. 이건 정사각 행렬입니다. 무조건 정사각 행렬이고요. 영행렬은 정사각 행렬이 아니어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1일 때, 대각선이 전부 다 1일 때 우리는 항등 행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항등 행렬은 이제 행렬의 곱셈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벡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먼저 벡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신 것처럼 크기와 방향을 가져요. 그래서 좌표 평면 위를 보시면 3, 4라고 했을 때 얘를 3,4라는 점을 찍을 수 있고 0,0에서
3,4까지 가는 이런 화살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벡터의 크기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 요 점이 요 길이가 3이고요. 이렇게 솟아낸 발을 내리면 요 길이가 4잖아요. 그러면 3, 4 해서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쓰면 5가 되겠죠. 그래서 벡터의 크기는 요 화살표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을 잘 다루셔가지고 길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벡터의 크기는 5고요. 그럼 방향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방향은 요 축과의 기울기, 여기 세타라고 했을 때 요 기울기를 의미를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기울기가 아니라 요 각이거든요. 각이면 여기의 기울기는 결국에는 탄젠트 3분의 4, 아니 탄젠트 뭐를 세타를 했을 때 3분의 4가 나오는 거니까 요 세타 값은 탄젠트의 역함수 아크탄젠트 3분의 4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크기와 방향을 가진다고 했을 때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죠. 얘는 지금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입니다. 얘를 이동을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하면 정확하게 똑같은 벡터를 가지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다른 곳에 있지만 방향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3, 1 벡터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벡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벡터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bekto의 덧셈과 뺄셈은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거 한번 볼까요? 파란색이 5,3, 5,2짜리 벡터고요. 빨간색이 1, 2짜리 벡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벡터를 더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갖다 붙이면 되죠. 한 벡터의 끝에다가 요 벡터 새로운 그 다음에 오는 벡터의 시작점을 갖다 붙인 다음에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까지 쭉 이어주면 됩니다. 이게 벡터의 합이죠. 여기가 6, 4가 나오는 6, 4가 나오네요. 더하면 그죠? 6, 4가 나오고요.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뺄셈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요 빼기를 요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5, 2가 있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얘를 그냥 그대로 얘의 시작점을 여기 끝에다 이렇게 갖다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의 덧셈까지 덧셈처럼 뺄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화살표를 이어붙인 게 벡터의 덧셈과 뺄셈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벡터의 연산은요, 스칼라 배라는 건데요. 스칼라 배는 말 그대로 이 벡터의 스칼라 값을 곱한 거예요. 곱하니까 2,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방향은 그대로고 크기만 스칼라 배가 됩니다. 그죠? 방향은 그대로고 크기만 n배가 되는, k배가 되는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방향이 반대가 되고 크기가 n배가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곱셈 연산인데요. 행렬의 곱셈 연산 우리가 앞에서 봤죠? 앞에서 봤는데 이제 행렬의 곱셈 연산에 대해서 조금 볼 겁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여기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연립 일체 방정식을 이렇게 행렬과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요 좌변을 곱셈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요, 처음에 곱셈은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됩니다. 뒤에서 다룰 건데, 자, 행, 그 다음에 요렇게, 행, 요렇게 이런 식으로 모든 행에 대해서 뒤에 있는 이 열을 다 곱해주시면 돼요. 곱하고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x1 더하기 3 곱하기 x2가 나오고요. 그 다음 행이죠. 1 곱하기 x1 마이너스 2 곱하기 x2가 나옵니다. 이게 결국엔 1과 3이 같다니까 요 녀석이 1이랑 같고 요 녀석이 3이랑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원래는 우리가 처음에 다루었던 연립 1차 방정식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 연립 1차 방정식의 좌변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알록달록하게 표시된 거는 제가 말로 설명한 것들을 색깔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x1, 3x2 두 개 더한 거, 그 다음 행으로 가서 1x1, 마이너스 2x2 그 다음으로 간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행렬의 곱셈은요, 막 이렇게 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5 곱하기 7 한 것처럼 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두 행렬 사이에 특정한 조건이 만족될 때만 수행 가능한 어떤 연산인데요. 행렬 A랑 B의 곱을 할 때 이 곱 A, B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하나예요. 행렬 A 앞에 있는 녀석의 열의 수랑 뒤에 있는 녀석의 행의 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2by 2 행렬과 2by 2 행렬 두 개를 곱한다고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제가 이걸 좀 바꿀게요. 네. 앞에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값이 같아야 돼요. 값이 같아야지 이 새로운 행렬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렬은 이 앞에 있는 녀석의 행, 뒤에 있는 녀석의 열의 크기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크기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볼까요? 하나 더 볼까요? 여기는 2x 3짜리 행렬이 있고요. 3x 3짜리 행렬이 있어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죠? 크기가 같으니까 우리는 곱셈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4x 5였다, 4x 3이었다. 그러면 이 3과 이 4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연산이 안 됩니다. 곱셈이 성립하지 자체가 않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크기가 몇 짜리 행렬이냐? 2x 3짜리 행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 행렬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한번 볼까요? 지울 수가 있겠죠. 네. 보시면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가 곱해져요. 곱해져서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조금 바꿔볼까요? 펜 색깔, 초록색.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가 더해져서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두 개를 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색깔, 이렇게가 곱해져서 여기 오는 거고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요색 이렇게 곱해져서 이렇게 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 곱해져서 여기 오는 거고요. 이렇게 곱해져서 여기 오는 거고요. 이렇게 곱해져서 여기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올게요. 빨간색이 이렇게 있고 얘가 곱해져서 여기 오는 거고 얘가 곱해져서 여기 오는 거고 얘가 곱해져서 여기 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크기는 2x 3 곱하기 3x 3이었으니까 이렇게 날아가고 나머지 크기 2x 3짜리 행렬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걸 설명을 들으시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행렬의 곱셈은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렬 A 곱하기 B랑요 B 곱하기 A가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x 2짜리 행렬 하나랑 2x 2짜리 행렬 하나가 있다고 했을 때 A 있고 B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곱셈이 성립하죠. 이렇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2x 2 행렬이 나올 거고요. 얘도 바꿔도 2x 2 행렬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그 결과값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곱하기 더하기를 하면서 값이 바뀌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진 않아요. 성립하는 녀석들도 있지만 항상 성립하진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제 표현한 걸 보면 여기에 이건 이제 중고차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생겨먹은 이 데이터를 행렬을 표현할 때 요 녀석을 한 판을 이제 x라는 행렬로 잡고요. 요걸 이제 y라는 벡터 행렬의 특수한 케이스 크기가 1인 n개의 1인 벡터를 잡았다고 했을 때 이 녀석으로부터 이 녀석을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x로부터 우리가 결국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요 x만 보고 요 y 값을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x만 보고 y 값을 보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럼 요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요 x라는 벡터 n x 3짜리 벡터가 있고요. 행렬이 있고요. 이 y가 n x 1짜리 벡터가 있습니다. 벡터가 있을 때 우리가 뭘 곱하면 요 크기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기 중간에 3x 1짜리 벡터를 곱해주면 요 크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요 벡터를 잘 구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요 벡터를 잘 구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주행거리, 마력, 용량만 가지고 가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벡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도 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시 깔끔하게 쓰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렇게 생겨먹은 데이터가 있을 때 주행거리, 마력, 용량으로 가격을 예측하고 싶다. 가격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주행거리, 마력, 용량만 넣었을 때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요렇게 요거일 때 요 가격 이거일 때 이 가격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 데이터가 n개가 있죠. 관측치가 n개가 있고 특성이 3개가 있습니다. 주행거리, 마력, 용량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있고 가격이라는 어떤 값을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여기에 요렇게 생긴 행렬을 곱하면 되는데 요 행렬이 무엇이냐 라고 보면 어떤 크기를 가지냐라고 보면 우리가 n× 3이랑 뭔가가 곱해져서 나오는 게 n/1이 나오게 되죠. n/3이랑 뭐가 곱해져서 얘가 n/1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것은 3/1이 들어가면 되죠. 3/1짜리 행렬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날아가고 n/1만 남도록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요, 이제 개수가 같은 여러 개의 연립 1차 방정식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요, 이렇게 개수가 다 다르죠. 개수가 다 같고 문자가 다르죠. 얘는 x1, x2로 표현이 되어 있고 얘는 y1, y2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개수가 다르면 개수가 다 같으니까 2, 3, 1, 마이너스 2, 2, 3, 1, 마이너스로 다 같으니까 이렇게 한 판을 표현을 하고 뒷부분에는 이렇게 x1, x2, y1, y2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이제 요거를 1, 3, 2, 7 순서대로 1, 3, 2, 7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게 되면 우리가 x1, x2, y1, y2를 한 번에 구해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고 뒤에서 조금 다룰 거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치 행렬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 전치 행렬은 영어로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원래 행렬을 우리가 A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이제 전치 행렬은 A에 여기 위에 T를 씁니다. 표시가 잘못됐는데 이트릭트를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 A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T를 붙입니다. 그래서 전치 행렬이 뭐냐면 행과 열을 교환해서 얻는 행렬이에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과 열을 교환하면 이렇게 딱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값들을 싹 다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바꾸면 1, 3, 2, 4로 바뀌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끄신 다음에 대각행렬에 있는 성분은 바뀌지 않아요. 행과 열을 교환할 때 대각행렬은 바꾸지 않고 90과 4를 바꾸고 6과 5를 바꾸고 마이너스 6과 5를 바꾸면 이렇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3짜리 행렬을 트랜스포즈를 취하게 되면 2/3짜리 행렬을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3/2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첫 번째는 전치 행렬의 전치 행렬, 그러니까 A의 트랜스포즈를 한 거에다가 또 트랜스포즈를 하면요 원래 행렬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두 행렬의 합의 전치는 각각 전치한 거를 합한 거랑 같아요. 그 다음에 곱의 전치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A, B에서 B의 트랜스포즈에 A의 트랜스포즈로 순서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요.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행렬과 벡터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내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내적, 벡터의 내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내적의 정의 한번 보죠. 내적의 엄밀한 정의는 이너 프로덕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정의는 닷 프로덕트에 가깝거든요. 닷 프로덕트. 그래서 내적은 왜 하냐라고 하면 두 벡터가 얼마나 닮았는지 나타내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벡터,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을 때 이 벡터가 크기와 방향적으로 얼마나 많이 닮아 있어를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성분을 얼마나 포함하는지에 대한 정도,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수치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 개념 중에 하나인데, 벡터 간의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닮았는지가 얼마나 유사하냐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이 벡터들이 얼마나 유사한지 나타낼 수가 있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코사인 유사도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벡터를 두 개를 정의를 해볼게요.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있고요. 이 두 개를 내적을 하면요, 이 닷 프로덕트잖아요. 닷 프로덕트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성분들이 곱해져요. 이렇게 곱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 거 곱해서 더하기, 두 번째 거 더하기 곱하기, 계속 마지막 거 곱하기 다 더한 거죠. 이 성분을 다 더해가지고 이제 짧게 시그마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하나의 스칼라 값이 나오는 겁니다. 스칼라 값이 나오도록 하는 개념이다 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3, 5, 2, 4에 대한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해라 라고 하면 3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4 해서 26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행렬의 곱셈처럼 내적을 많이 나타내요. 엄밀한 표현은 이 닷 프로덕트긴 한데 다시 생략되어 있잖아요. 얘는 여기 곱셈이라는 소리거든요. 행렬의 곱셈처럼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이 행렬을 똑같이 얘를 트랜스포즈 시키고요. 앞에 녀석을 트랜스포즈 시키고 뒤에 있는 녀석을 그대로 해서 곱하면 앞에 있는 녀석이 트랜스포즈 되니까 이렇게 가로로 바뀌죠. 가로로 바뀌는 걸 이렇게 그대로 곱셈에 연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1/n이고요. 얘가 n/1이니까요. 1/n, n/1이니까 두 개를 곱하면 n 날라가고 크기가 1/1인 벡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 값이 나오죠. 요 값이 결국에 요 값이랑 같잖아요. 얘는 스칼라 값으로 나오는 거고 얘는 1 곱하기 1의 행렬의 형태가 나온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랜스포즈 시켜서 계산을 하면 얘는 좀 잘못됐죠? 얘는 잘못됐네요. 이거 잘못된 거고요. 이렇게 해야죠. 3, 5 이렇게 2, 4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은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닷 프로덕트를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원소끼리 곱해서 다 더한 형태를 우리는 벡터의 내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를 행렬의 곱셈처럼 우리가 알아내기 편하게 표현을 하려면 앞에 있는 녀석을 트랜스포즈 시키고 뒤에 있는 녀석이랑 행렬의 곱셈처럼 연산을 하게 되면 값은 똑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벡터의 내적의 닷 프로덕트의 형태로 가면 값이 나오는 거고요. 행렬의 곱셈처럼 나타내면 1/1짜리 행렬이 있고 그 원소가 내적의 값이랑 같은 값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기하와 벡터를 배우실 때 이제 내적을 배우면서 정사형이라는 개념을 배우셨거든요. 정사형. 그래서 요 녀석을, 요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보시면 A 이렇게 생긴 거, B 이렇게 생긴 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나타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뭐냐면 이게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2, 4라는 행렬이 있으면 벡터의 크기는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 2, 3 이렇게 있으면 3차원으로 되어 있으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타를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값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 정사형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녀석을, 요 벡터를, 이거를 결국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B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한 거니까 얘를 정사형에서 내린 거죠. 이 정사형에서 내린 거 곱하기 A 벡터를 한 게 결국에 내적의 의미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그러면 두 벡터가 같을 때는 이렇게 나타내죠. 두 벡터가 같다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두 벡터가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럼 두 사이각이 0이잖아요. 두 벡터의 사이각이 0이니까 세타는 0이고요. 코사인 세타는 1이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제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은 이제 단위 벡터라는 건데요.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이제 나의 크기잖아요. 나의 크기인데, 얘를 나의 크기로 나눠주면 결국에는 벡터 A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얘를 이제 루트를 씌우면 이게 되니까 크기로 나누면 그 녀석이 크기가 1이고 방향만 같은 실제 벡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녀석 A라는 벡터의 단위 벡터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크기가 1인, 여기 크기가 1인 이렇게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벡터에서 그 벡터를 스칼라의 크기로 나누는 거죠. 크기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를 이제 뭐 스칼라배의 형태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A, T, A의 분의 1 곱하기 이런 벡터의 형태가 되는 건데, 이 녀석은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서 나온 거죠. 이 녀석이고 결국에는 내 벡터의 크기의 제곱인데 거기에 루트를 취했으니까 말 그대로 크기죠. 나를 그냥 나의 크기로 나눠져 버리면 방향만 갖고 크기가 1로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은 놈이라는 개념인데요. 놈은요, 이제 벡터의 크기 혹은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벡터 공간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개념이에요. 특히 유클리드 놈, 투놈이라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시는 개념인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놈의 종류는 투놈, 원놈, 뭐 인파이나이트 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투놈과 원놈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놈 한번 보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벡터의 크기이고요.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을 때 결국에 얘는 2차원이라고 하면 A1, A2만 있다고 하면 결국에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 이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우리 아까 한 거 있죠?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해서 루트 씌운 거죠. 일반화시키면 3차원이라고 해볼까요? 3차원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어떻게 구하죠? 여기 있는 점, x축 이렇게 내린 점 해가지고 다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잖아요. 그게 결국 이거고요. 3차원일 때도 마찬가지고. 인데 결국에 보시면 얘가 제곱인데 루트는 2분의 1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2분의 1이라서 2가 이렇게 2로 다 표현이 돼서 2norm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L2norm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벡터 간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두 벡터 간의 거리를 구할 때 두 벡터의 차이죠. 차이를 구하면 3, 5, 2, 1 이렇게 해서 차이니까 1, 4가 되고요. 결국에는 두 벡터의 차이는 요게 나오는 거죠. 요게 나오는 건데 결국엔 우리가 어떻게 했죠?
이거 두 개를 빼서 1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을 했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요렇게 뺀 거의 제곱 더하기 요렇게 뺀 거의 제곱이니까 결국에는 뭐랑 같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과 같아져요. 그리고 요 벡터의 크기는요, 요 벡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투놈은요, 점과 점 사이를 구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y2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식을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투놈은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랑 똑같고요. 개념이 똑같고요. 유클리디안 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L2놈, 이 2가 2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투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원놈은요, 투놈은 여기 다 이어서 투놈인데, 원놈은요, 다 1이에요. 다시 말하면 얘는 절대값을 다 씌워가지고 다 더한 겁니다. 여기에 중간에 뭐 마이너스가 포함되어,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그냥 더하기 1 한 거죠. 더하기 1해서 표현해서 루트를 씌운 겁니다. 루트를 씌운 게 아니에요. 루트를 씌우지 않았죠. 루트를 씌우지 않았습니다. 오타입니다. 루트를 씌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루트 없이 가면 1의 1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3의 1승의 1분의 1승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 1이죠. 1이기 때문에 원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요거를 우리 맨하탄 디스턴스 혹은 L1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L1 디스턴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럼 일반화를 시키면 여기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원놈, 투놈이라고 하면 원놈은 우리가 이렇게 써요. 끝에 이제 작게 1이라고 써줍니다. 투놈은 헷갈리지 말라고 2라고 써줘요. 벡터의 크기잖아요. 놈은 결국에 벡터의 크기나 길이를 표현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원놈 또는 투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원놈 같은 경우에는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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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고요. 얘는 2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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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잖아요. 그럼 얘를 일반화시켜서 P놈이라고 하면요, 여기에 P를 써주고요. P승, P승, P승 한 다음에 여기에 P분의 1승을 해놓으면 되는 거죠. P분의 1승, P, 이런 식으로 우리 표현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표현한 P놈의 형태로 우리가 일반화도 시킬 수 있고, 놈이라는 형태를 자유롭게 우리가 다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억하셔야 될 것, 투놈은 우리가 아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과 같다. 벡터와 벡터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놈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행렬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볼게요. 역행렬을 다루기 전에 먼저 항등행렬이라는 개념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항등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렬의 주대각선의 원소가 모두 1이고 나머지가 0인 행렬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등행렬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곱셈의 항등원은 1이고요. 덧셈의 항등원은 0입니다. 여러분 항등원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죠? 항등원은 특정 연산에 대해서 원래 값을 변화시키지 않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에다가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값은, 곱셈은 1이고 덧셈은 더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려면 0인 거죠. 그런 것처럼 행렬에서도 이 항등 행렬을 곱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1, 2, 3, 4라는 행렬에 이렇게 생겨먹은 항등 행렬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요. 해볼까요? 1, 2 곱하기 1, 0이니까 1 곱하기 1, 2 곱하기 0, 1 곱하기 0, 2 곱하기 1, 3 곱하기 1, 4 곱하기 0, 3 곱하기 0, 4 곱하기 1 하면 1, 2, 3, 4가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가 몇이 되든 항등 행렬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요.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는 거, 일단 요 개념을 알고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본 챕터의 메인이 되는 역행렬은요, 역행렬은 이거죠. A라는 행렬이 있는데 이 A라는 행렬, 역행렬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역함수 뭐 이런 개념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정의는 뭐냐면, 주어진 행렬이랑 어떤 A라는 행렬이 주어졌어요. A라는 행렬이 주어졌는데 어떤 행렬이랑 곱했는데 얘가 항등 행렬이 나온 거죠. 항등 행렬이 나온다 라고 하면 요 세모, 그 어떤 행렬을 우리는 A의 역행렬이다 라고 해서 A의 인버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A가 1, 2, 3, 4라고 했을 때 1, 2, 3, 4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했는데 그 녀석이 1, 0, 0, 1, 즉 I라는 항등 행렬이 나왔다 라고 하면 그 녀석을 A의 인버스 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요걸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는 뒤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역행렬을 왜 구하는지를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행렬은요, 이렇게 행렬과 벡터로 나타내는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연립 1차 방정식 두 개를 이런 식으로 행렬과 벡터로 표현을 했고 이런 식으로 문자를 나타냈잖아요. 그랬을 때 요 A, X는 B를 이제 여기 앞에다가 A의 역행렬을 곱하게 되면요, 역행렬을 곱하잖아요.
역행렬 이렇게 곱하면 요게 i로 날아가죠. 그래서 결국에 x는 여기 나오네요. x는 a의 인버스 b의 형태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 녀석만 잘 계산을 하면 우리는 x라는 이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x1과 x2를 한 방에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역행렬을 한번 구해볼게요. 2×2의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은요. a, b, c, d라는 a의 행렬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은 행렬식을 구해야 돼요. 행렬식이라는 개념을 뒤에서 다룰 건데 행렬식은요. 2×2에서는 ad-bc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든요. ad-bc 인 경우고요. 역행렬은 반드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행렬식 값이 0인 경우에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렬식의 값을 먼저 판단을 하고 여기가 0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 a라는 행렬의 여인자를 구해야 됩니다. 코팩터를 구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코팩터는요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a, b, c, d라는 행렬이 있을 때 요 가로축끼리 두 개를 바꿔요. 이렇게 바꿉니다. 여기 d가 오고요. 여기 a 옵니다. 그 다음에 요 대각축 오른쪽으로 가는 대각축은요 서로 바꾸진 않고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a라는 행렬의 여인자 행렬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a의 역행렬은 뭐냐면요 얘는 행렬이고요. 얘는 행렬식이라서 값이거든요. 얘는 값이에요. 그죠? 하나의 스칼라 값이고 이 코팩터는요 여인자 행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DT로 나눠주면 돼요. 이 여인자 행렬을요 행렬식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죠. 1, 2, 3, 4라는 행렬이 있을 때 처음에 구해야 할 거 행렬식을 구합니다. AD-BC니까 1 곱하기 4 빼기 2 곱하기 6을 합니다.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는 0이 아니므로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여인자 행렬을 구해요. 1, 2, 3, 4인데 요렇게는 두 개를 바꿔줘요. 두 개를 바꿔주고요. 요렇게는 바꾸지 않고 마이너스만 붙여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 마이너스 2를 나눠줘요. 얘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결국에는 A의 역행렬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녀석 주어진 행렬이 A고요. A라는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서 두 개를 곱해보면 결국에 항등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곱셈은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역행렬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역행렬 곱하기 원래 행렬 곱하기 역행렬. 그 다음에 역행렬 곱하기 원래 행렬. 이거는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곱은 어찌됐거나 항등 행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역행렬의 역행렬은 원래 자기 자신의 행렬이 나오고요. 두 개가 곱해진 거에 대한 역행렬은요. 이 트랜스포즈랑 똑같이 각각을 역행렬을 한 거를 곱한 겁니다. 순서는 중요합니다. BA 순서로 나오고요. K배를 하게 되면 이 K분의 1로 곱해지고요. 트랜스포즈의 역행렬이나 역행렬의 트랜스포즈는 같게 되고요. 이 여인자 역행렬의 디터미넌트 행렬식을 구하게 되면 디터미넌트 분의 1, 행렬식 분의 1의 형태가 나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거, 이 역행렬을 활용해서 연립일체적 방정식을 풀고 싶은 거예요. 원래 이런 식이 연립 1차 방정식이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랬을 때 1, 2, 3, 1을 이렇게 A로라는 행렬로 나타내고 x1, x2를 이렇게 벡터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우변도 5씩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그러면 결국에 이 녀석의 역행렬을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거잖아요. 요것만 잘 구해내면 요것만 잘 곱하면 x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건 이 a에 대한 역행렬이잖아요. 그러면 1, 2, 3, 1의 역행렬을 구하게 되면 제가 미리 계산을 해왔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해지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결국에 x1은 5고요. x2는 0이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상의 실수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거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만 보시고 상세한 건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행렬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DET라고 나타낸 행렬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행렬식은요 결과값이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값이고요.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행렬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하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고요. 선형 공간에서 이 공간의 변화를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이 되거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이 단위 행렬이 있었을 때 3, 2만큼 늘리면 이런 식으로 늘려집니다.
요 대각선, 요렇게 생긴 대각성분은 이제 대각선으로 늘리는 거고요. 요렇게 생긴 대각성분은 가로 세로를 늘리는 성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3만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늘려서 여기가 6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행렬식의 값은 6이죠. 단위 행렬의 행렬식 값은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원래 a라고 했을 때 얘를 원래는 여기 1이거든요. 1짜리를 가로로 3, 세로로 2,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도 2만큼, 여기 대각선으로도 2만큼 늘리게 되면 공간이 선형적으로 뒤틀리게 돼요. 뒤틀리게 되면 여기는 결국 값이 6이 나오잖아요. 얘는 단위 행렬의 값을 1이라고 했을 때는 값이 6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행렬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건 우리가 행렬식이라고 하고요. 2x2의 행렬식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D-BC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3x3x의 행렬식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까보면 A일 때 요 밑에 있는 이 정사각 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 B를 잡고 양쪽에 있는 녀석을 2x2 행렬을 봤을 때의 디터미넌트, C를 잡고 요 녀석들을 이제 디터미넌트 구한 거를 그냥 이렇게 첫 번째는 더하고 그 다음 빼고 그 다음은 더하고 이런 식으로 4x4 할 때는 여기 빼겠죠. 더하고 4 더하기 빼기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렬식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거를 무조건 암기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건 컴퓨터가 해주는 거니까 행렬식에 대한 개념만 잘 잡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는 예제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행렬의 곱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행렬식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다뤄봤고요. 마지막 챕터는 고유값과 고유벡터예요. 사실상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제가 이제 빌드업을 한 건데, 고유값과 고유벡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영상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인데요.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설명하기 전에 배경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행렬은요, 벡터를 변환시켜서 다른 벡터를 출력하기 위한 거예요. 행렬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A라는 행렬이 있을 때요, 행렬이 있고 X라는 벡터가 A라는 행렬에 들어가요. 즉 곱해져요. 곱해지면 새로운 벡터가 나오게 되거든요. AX라는 새로운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 V가 행렬 A를 통과해서, 즉 곱해서 새로운 벡터를 출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행렬 벡터의 곱셈은 그런 과정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결국에는 x1, x2라는 벡터가 있고요. 여기에 행렬이 있을 때 두 개를 곱해서 새로운 벡터가 됐잖아요. 요런 식으로 벡터가 됐잖아요. 이렇게 벡터가 됐는데, 이런 벡터와 행렬의 곱셈을 우리는 선형 변환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선형 변환. 그래서 새로운 벡터, 선형 변환을 해서 곱하는 걸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데, 선형 변환을 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선형 변환에 대한 개념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선형 변환에 대한 개념은 뒤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벡터 x를 a라는 행렬을 곱했어요. 어떤 벡터 x에다가 a라는 행렬을 곱했습니다. 즉 어떤 벡터 x를 a라는 선형 변환을 한다면 그 크기만 변하고 방향은 유지되는 벡터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a라는 행렬을 곱했어요. 즉 a라는 행렬을 통과시켰어요. 그랬는데 방향은 똑같고 크기만 바뀌어요.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는 벡터가 존재하나요? 할 수 있습니까? 결론은 할 수 있다거든요. 할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존재한다면 그 벡터는 무엇인가요? 에 대한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우리는 고유 벡터라고 합니다. 고유 벡터. 영어로는 아이겐 벡터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게 크기가 변했잖아요. 크기가 원래 1이었다가 예를 들어서 5가 됐다고 합시다. 5배가 됐다고 합시다. 그럼 요 값, 5배가 된 요 값을 우리는 고유 값이라고 합니다. 아이겐 밸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떤 벡터 x를 a라는 선형 변환, 어떤 벡터 x에다가 행렬을 곱했는데 크기만 변하고 방향은 유지되는 벡터가 있다면 그 벡터를 우리는 고유 벡터라고 하고 그 크기의 비율을 고유 값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 선형 변환이라는 거죠. 선형 변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형 변환 예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벡터가 1, 0이라는 벡터가 있고요. A가 2, -1, -2라는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행렬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벡터를 요 A에 통과시켜요. 즉, 요 행렬과 요 벡터를 곱해요. 그러면 2에 -1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행렬은 똑같은데 벡터를 바꿔요. 0, 1로 바꿉니다. 바꾸면 요 두 개를 곱하면 원래는 요런 벡터였는데 벡터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형 변화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크기와 방향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선형 변화를 통해서 이 한 판을 다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평면을 다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 선형 변환이라고 해요. 선형 변환이라고 하고, 얘를 이 A를 계속 바꾸다 보면 혹은 이 벡터를 계속 바꾸다 보면 이 X축, Y축이 한 판에 다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볼게요. 1이랑 마이너스 1이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게 똑같이 A라는 매트릭스, 행렬에다가 통과시키면 3에 마이너스 3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있죠. 여기에서는 아무 규칙이 없어요. 얘가 그냥 이렇게 갔네. 크기와 방향이 변했네. 정도만 알고 보이는데, 얘를 보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크기가 바뀌고 방향이 다른, 방향은 똑같고 크기만 다른 어떤 벡터가 튀어나왔습니다. 그죠? 이 녀석을 우리는 고유 벡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 더 넣어볼까요? 똑같은 A라는 행렬에 대해서 1을 넣었어요. 1을 넣었더니 방향은 똑같고 크기만 다른, 크기만 3배인 이런 벡터가 나왔죠. 그럼 이 벡터를 우리는 아이겐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 3이니까 얘를 3을 아이겐 밸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영어로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벡터 공간들의 벡터들을 다른 벡터들의 가중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벡터들을 스칼라 배한 다음에 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벡터 공간에 3개의 벡터 x1, x2, x3가 주어졌을 때, 이 x1, x2, x3에 대한 선형 변화는 그냥 여기 앞에다가 a1, a2, a3를 곱한 다음에 더한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a1, a2, a3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벡터를 표현할 때 x1을 a1만큼 쓰고 x2를 a2만큼 쓰고 x3를 a3만큼만 써서 새로운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거거든요. 제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 잠시만요. 이걸 한번 보죠. 보시면요, 여기에서 벡터를 이렇게 더해서 가면 이렇게 되죠. 되고, 조금 지나가면 되고, 얘를 2배 쓴 겁니다. 요 노란색은요, 요거 더하기 요거죠. 근데 앞에 있는 A1, A2로 계속 바꾼 겁니다. A1 곱하기 V1, A2 곱하기 V2인데 A1, A2로 계속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A1, A2로 계속 바꿔서 표현을 하면 2차원에서는 이렇게 이 하나의 평면을 표현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 하나의 평면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개념이 잘 안 잡히시면 이거 말고 오른쪽을 보시면 3차원을 준비를 했어요. 3차원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V1, V2, V3가 나오거든요. V1, V2만 있어도 될 것 같네요. V1, V2가 있고, 여기에 노란색이 움직일 때마다 자취를 남길 겁니다. 자취를 남기면 선형 변화를 이제 랜덤하게 막 해보는 거거든요. 해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직까지 아무 규칙이 없겠지만 이렇게 보실래? 요 녀석이 하나의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선으로 표현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평면 위에 나타나는 벡터를 다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선형 변환의 의미다라는 거죠. 즉 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2차원에서는 직선이고요, 3차원은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평면을 다 표현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벡터 행렬의 곱셈이 결국에 선형 변화를 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내는 건데, 아까 그 질문, 어떤 벡터 x를 행렬 a라는 선형 변화를 통한다면 크기만 변하고 방향은 유지되는 벡터가 존재하나요? 아까 우리 예지로 봤죠? 1-1을 넣었으니까 3-3이 나왔죠? 그런 것처럼 존재한다면 그 벡터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크기만 변하고 방향이 유지되는 그 벡터를 우리는 고유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벡터의 크기 변화를 우리는 고유값 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쓰게 되면 어떤 선형 변화 매트릭스가 있고 주어진 벡터가 있을 때, 그 주어진 벡터를 A라는 선형 변환을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이 람다를 곱해진, 즉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크기는 바뀌었고 크기만 변했고 방향은 똑같은 어떤 값이 나온다면, 이때의 람다를 고유값이라고 하고요, 이때의 V를 고유 벡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시각적으로 또 준비를 했어요. 시각적으로도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요, 요 영상을 볼까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요 왼쪽이 A라는 행렬을 통과시켰을 때 값이고요.
원래 이제 벡터, 노란색 벡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얘를 선형 변환으로 통과시켜요. A라는 선형 변환을 시키면 공간이 뒤틀리거든요. 뒤틀리면 방향이 다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그 와중에 공간이 뒤틀리는 와중에 이렇게 그어놓은 녀석들은 있죠. 이렇게 그어놓은 녀석들은 공간이 뒤틀려도 방향을 계속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유 벡터입니다. 그래서 고유 벡터는 한번 존재하게 되면 무수히 많이 존재해요.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벡터가 전부 다 고유 벡터니까요. 고유 벡터니까 항상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한 성질을 보면 결국에는 주어진 벡터를 A라는 선형 변환을 했을 때 그 벡터가 크기만 바뀌고 방향은 똑같은 형태로 나타났을 때를 의미하는 건데, 이 행렬 A는 항상 정사각 행렬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행렬의 크기가 n/n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때 벡터의 크기는 곱셈이 성립하려면 얘가 n/n이고 얘는 벡터니까 크기가 곱셈이 성립하려면 n/1이 돼야겠죠. 근데 얘가 지금 n/1이잖아요. 그죠? 이 결과는 이렇게 날아가면 이 결과는 n/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n/1과 n/1의 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m은 n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고, 따라서 m이 n이니까 a는 정사각 행렬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식을 만족시키는 v값, 벡터가 아이겐벡터, 고유 벡터고요. 요 람다가 아이겐밸류다, 고유 값이다 라는 거고요.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면요, 얘를 v로 묶어주는데 얘 벡터 형태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항등례를 곱한 다음에 묶어줍니다. 결국에 얘가 0이 되면 되거든요. 얘를 넘겼으니까 0이 되면 되는데, v가 그러면 뭐 곱하기 뭐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케이스는 두 가지죠. 세모가 0이거나 네모가 0이거나, 그렇죠? 근데 그럼 처음에 v가 0이다, 이게 0벡터다 라고 했을 때는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논예로 생각을 합니다. 얘가 0이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얘가 0일 때만 따진다 라는 건데, v가 0이 아니면 이 녀석이 0이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가 0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a 빼기 람다 i가 역행렬을 가진다면, 즉 행렬식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양변에 여기 이 녀석의 역행렬을 곱하게 되면 v가 0인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역행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가 0이다 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녀석 a-람다 i라는 녀석의 행렬식이 0이 되는 것이 만족시키는 람다가 고유값이고요. 각 고유값 람다에 대응하는 v가 고유 벡터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한계를 가진다라는 건데, 얘를 이제 예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a가 4,1,2,3으로 주어졌으면 우리가 a-람다 i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a는 여기 주어졌고요. 람다를 i가 이제 항등행렬이니까 이렇게 구하게 되고, 두 개를 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야 돼요. 2/2짜리 디터미넌트는 요 곱하기 요거 빼기 요 곱하기 요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이렇게 람다로 이루어진 2차식이 나옵니다. 요 2차 방정식을 풀면 람다는 5 또는 람다는 2가 나오거든요. 그럼 첫 번째, 람다가 5인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5인 경우는 이렇게 되고,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식이 요겁니다.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0, x 마이너스 2y는 0. 이게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인데 여기에 대한 기저, 가장 작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작은 값 1, 1, 2, 2도 됩니다. 3, 3도 되고요. 무수히 많아요. 1, 1도 되고 2, 2도 되고 3, 3도 돼요. 무수히 많은데 그냥 이제 기저만 하나를 잡아서 우리는 1, 2를 아이겐밸류, 이 람다가 5를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거고요. 람다가 2인 경우에도 풀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1-2도 되고요. 2-4도 됩니다. 무수히 많은 아이겐벡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저 1-2를 우리가 그냥 아이겐벡터로 하겠다, 고유 벡터로 하겠다라는 거고, 람다가 2가 이제 고유 값이다. 그래서 고유 값, 고유 벡터, 고유 값, 고유 벡터 이렇게 두 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유 값과 고유 벡터는요, 꽤 많이 쓰여요. 주성분 분석이라는 곳에서 쓰이고요. 선형 판별 분석이라는 곳에서 쓰이고, 특이값 분해라는 곳에서도 쓰이는데, 요거는 뒤에서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런 이야기들 조금 할 때 제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인공지능에 꼭 필요한 선형대수학을 굉장히 기초부터 조금 어렵긴 하지만 고유값과 고유벡터까지 한번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 영상에 들어오셔가지고 공부하고 복습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